그동안 상당히 과격해지셨네요. 좌빨이란 말을 함부로 쓰시던데. 좌빨. 이 마이크 잡으면은 상당히 과격해지신 분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핸들 잡으면 과격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화가 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좌빨은 제가 그 단어만 그렇게 씁니다. 네. 그 사실 좌편향, 좌파는 부적절한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좌파는 맞지 않는 말이어서 정확하게 쓰면 좌익이 맞죠. 좌익이 맞습니다. 일요일 날 뭐 하십니까? 취미는 뭐 취미 활동은 뭐 취미가 근데 미국에 가서 저 관중 관객의 그 저 뭡니까 생활 수준은 프로 풋볼이 더 높죠. 야구보다는 야구가 낮습니다. 입장료도 싸고. 입장료가 싸고. 근데 우리나라는 야구가 잘 돼요. 그렇죠. 우리가 축구보다는 야구가 잘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는 야구보다는 축구가 잘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 일반 대중들의 어떤 이 멘탈이나 성격으로 보면. 근데 오히려 축구보다는 야구가 더 잘 되거든.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야구는 이 한 방에 역전하는 거. 이게 제일 좋죠. 1억 천금. 이거하고 좀 맞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 퀴즈라고. 근데 야구 선수들의 명단을 가지고 타율, 평생 타율을 다 외우고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다 외울 정도 같으면 약간 오타쿠 기질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구에 투자한 걸 가지고 내가 미국에 한 니만 펠로우로서 1년 동안 있을 때 좀 덕을 봤습니다. 미국 사람하고 만나서 기를 죽이는 방법이 야구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구에는 명언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야구 1930년대 그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팀에 아주 이거 더티 플레이를 많이 하는 사람, 플레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오 드로시라는 사람이 나중에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스파이크를 해가지고 남 다치게 하고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Nice guys finish last. Nice guys finish last. 사람 좋은 사람은 꼴찌하기 마련이다. 이게 하고 미국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해야 된다. 프로는 Nice guys finish last. 그런 말을 써먹으면 아주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으로 저를 봅니다. 근데 저는 주로 뭐 바하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얘기로 기를 주기. 제가 농담한 거고요. 사실 우리 조갑재 선배님이 쓴 글을 보면 저도 기자를 하지만 야, 이 조갑재 선배하고 내하고 필드에서 같이 만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필드에서 같이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는, 그야말로 기자로서는 팩트 파인딩에는 죽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 일화를 모르실 텐데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일가들의 미국의 그 재산 현금을 실어 나르고 그것으로 미국의 주택을 그 딸이 사고 했던 기사를 쓰셔가지고요, 그것을 본인들에게 미리 읽어봐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차라리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당할 망정 일단 먼저 저지를 텐데, 워낙 팩트 자체를 완벽하게 취재를 하셔가지고 장본인들에게 내가 쓴 게 이렇게 썼는데 맞나? 혹시 반론 있으면 해봐 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 현장에서 안 만난 게 천만다행이고. 요즘 이 광주 사태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에 북한 특수본이 투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사태 광주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2008년에 처음 들었어요.
박세식 씨가 제한군인회 회장 하실 때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게 1년 전이거든요. 그 아침에 식사를 한번 하자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탈북 군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광주 사태를 취재를 하고 또 뭐 책도 쓰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드라예요. 하드라. 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서 이게 곧 끝날 거로 봤는데 그 뒤에 이렇게 소문이 자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광주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비로소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하니까 막 간단하게 아닌 걸로 부정이 된 거죠. 네. 문제는 이렇게 황당한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으냐. 아마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반 이상이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30%나 된다고 우리는 항상 흥분하고 욕을 하고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비슷한 이게 벌어졌어요. 그래 이게 뭐 왜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검증해가지고 TV조선에서 무효화시켰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또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광주 사태는 국가적 조사가 지금까지 6번이 있었습니다. 이 6번에 걸쳐서 광주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더 나올 사실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도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 이렇죠. 1980년에 그 사건 난 직후에 계엄사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1985년에 국회가 뜯으니까 국방부에서 다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부터 청문회를 통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에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부가 공동으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그 유명한 5.18 특별법에 의한 재판과 조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 과거사위원회 차원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국정원이 비공개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북자가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뭐 한두 사람 들어온 거야. 또 뭐 간첩 한두 사람 들어온 거는 그건 뭐 확인이 안 되죠. 확인 안 되는 거는 뭐 이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음모론은 왜 나오는 겁니까?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믿고 싶은 사람이 많다. 뭐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이 광주 사태를 너무 성역화한다. 저는 광주 사태는 표현을 씁니다. 광주 사태를 너무 성역화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이 반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이 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성역화된 데 대한 반작용. 반감이고. 그리고 저는 광주 사태를 취재한 사람이면은 왜 광주 시민이 총을 들었느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민들이 총을 두고 교도소를 하고 어떻게 APC를 몰고 나오고 기관총으로 사격하느냐. 또 이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의 굉장한 이게 조작이 있죠. 네. 화려한 휴가의 이 왜곡은 북한 특수군 투입술보다 더 나는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그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그 영화 보면 아마 제일 하이라이트가 그거 아닙니까? 전남도청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해서 공수부대가 무릎수화 자세로 일제 사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영화에 의한다면 아마 수십 명, 수백 명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포와 관계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또 광주 사태에서는 발포 명령자가 없습니다. 발포 명령자가 있었으면 아마 사형에 처해졌거든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발포 명령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위적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21일 정오 무렵에 11여단 소속의 한 2개 대대가 전남 도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차량을 탈취해가지고 차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현장에서 공수부대 2사람이 깔렸어요. 한 사람은 적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교들이 한 클립 정도의 M16 그 실탄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차량을 통해서
하기위해서 쐈습니다. 요게 발포의 시작이에요. 자위적 발포죠. 자위적 발포니까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시민과 군인들 사이에 이 발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영화를. 그때 2007년에 제가 그 영화를 누가 같이 봤느냐 하면 바로 그 영화에 나오는 모델이 되겠죠. 11여단의 네. 대대장하고 같이 봤어요. 네. 같이 보고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이 사람은 한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 완전히 나치 친위대 유태인 학살하는 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 영화사를 고발을 하자. 내가 그 공수부대 투입됐던 사람들이 연인 성명을 하고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이건 고발 대상이 되느냐? 화려한 요가의 영화 시작이 이 영화는 사실에 기초했다고 써놨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이라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했는데 제가 이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한테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국방부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이 군대 보내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 우리 국가의 공식 조사 결과와 다르다. 이런 집중 사격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영화사에 항의해야 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방부가. 그걸 방치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일종의 심리적 반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쭉 이제 누적됐던 거고. 이건 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좀 이게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슨 국가적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때가 계엄령 하였어요. 그럼 해안이 철저하게 봉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온 사건이 1968년에 있었던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이승복 그 소년 등장하는 그때 120명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이 68년 1.2.1 사태 김신조가 들어온 31명 이게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데 600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투명인간 아니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SF를 만들어도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10명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요새 탈북자 주장을 그냥 옮기면은 여러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강조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한 5만 명이 여기서 고립되고 우리 못 넘어갔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한 수십 명이 납북됐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 그것까지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해도 그런 것까지는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말년에 가면은 80 넘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 옆에 측근에 둘러서 해가지고 오판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승만을 볼 때 잘한 것이 훨씬 많고 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 지도자도 그 정도의 허문도 다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역사적 소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시진핑이가 최용해한테 한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국 사람다운 표현이 있었습니다. 민심과 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한다. 민심, 대세. 이거 합치면은 중국적 표현으로는 천심이죠. 천심.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김정일을 골로 보내는 김정일 정권을 정리하는 쪽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이 이번에 개성공단을 저렇게 막무가내로 지손으로 문 닫는 거 보고 저 정권은 관리 능력이 없고 완전히 상황 판단 능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만 11.6 사건이 일어나고 12.12 사건 나고 광주 사태가 나겠습니까? 북한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납니다. 북한 권력층 안에서도 11.6 사건 날 수 있고
5.18 같은 사건이 날 수 있고 부마 사태 4.19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통일로 가는 문이 이제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로 가는 천하 대세의 이 흐름이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이것을 통일의 이니시어티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 세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 지향 세력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종북 좌파는 분단 고착 세력입니다. 그 증거가 평화협정 맺자고 그래요. 평화협정은 맺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자는 거죠. 그렇죠. 평화협정 맺으면은 남북한은 통일을 포기하는, 공식적으로 통일 포기하는 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통일 세력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어리석은 연개 소문이 무령 노선을 지속한 끝에 죽어버리고 그 자식들인 남생이, 남근이, 남산이끼리 안에서 내분과 쿠데타가 터져서 남생이가 중국에 쫓아가서 당나라 군대를 끌고 오죠.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망해버렸는데 저는 그런 것이 리바이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게 저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역사적 일화를 드셨는데 한때 노무현 정권 때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연개소문, 광개토왕, 대조영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고구려 북쪽을 미화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그때 탈북자 한 사람이 연개소문 영화를 가만 보더니 야 연개소문하고 김정일하고 어떻게 저렇게 비슷하냐고 이야기했어요. 고구려가 망한 건 연개소문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당나라하고 싸웁니까?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당나라하고 싸워서 이기면 몰라도 이길 수 없죠. 전성기의 나라인데. 그리고 귀족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고구려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들 세 놈이 저끼리 싸우다가 하나는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이래가지고 무너졌는데 저는 북한의 붕괴 과정도 아마 그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통일의 모델, 우리가 통일로서 역사적 사례로서 우리가 배워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저는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신라의 상부통일입니다. 어떻게 가장 작은 나라 신라가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하는 백제, 가장 군사적으로 발달했던 고구려를 꺾고 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 단결입니다. 내부 단결. 내부 단결이 있기 때문에 동원력이 컸습니다. 왜 황산벌 싸움에서 왜 김유신은 5만 명을 동원했는데 왜 계백은 5천 명밖에 동원하지 못했냐. 인구가 2배인데 그것은 백제가 지방 분권으로 가가지고 이 군사 동원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교를 잘했죠. 나당, 한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외교는 나당연합과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는 역시 독일의 통일이죠. 독일 통일이 가장,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게 독일 통일입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후유증을 극복하고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게 독일 통일인데 한국의 좌익들이 독일이 통일하는 바람에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 공포증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는 것 같더라고요. 독일 통일 정도의 후유증만 있으면 우리는 통일을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통일의 구체적 슬기로운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국 양제 휴전선을 두고 북한을 우리 영토로 확인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금 경제체제를 좀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일된 이후에 휴전선 북쪽으로는 미군이 진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약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중국이 휴전선 왜 중공군이 개입했느냐. 6.25 때 38선을 국군이 넘으면 가만히 있겠다. 그러나 미군까지 넘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계속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그때 명시적인 경고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 여러 가지 슬기로운 방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통일에서 가장 강점은 뭐냐 하면은 통일된 한반도는 외국의 위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통일된 한국이 외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침한 역사가 없고 한반도가 통일되고 강력하면은 이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와요. 신라가 상통일한 다음에 200년 동안 당나라, 신라, 일본이 고대사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한반도가 불안해지거나 분단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변 국가를 설득할 수 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새 친중 반일 같은 분위기가 저는 우리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고 우리 외교 장관도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친중 반일로 가면은 한미일 동맹체제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변 국가하고는 친해져야 되고 어떤 주변 국가와도 우리는 적대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재임 기간 또는 향후 우리가 보는 몇 년 안에 통일의 전기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온다고 봅니다. 이게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임계점을 지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상황은 굉장히 이게 빨라지는데 저는 지금 바로 그 임계점 직전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상황을 촉진시킬 주체 세력은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국민이 이게 통일의 주인공이지 미국이 어떻게 하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종속적인 변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젠 통일로 가야 된다. 통일로 가야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탈출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출,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통일을 해야 이념 이런 게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백낙청을 비롯한 좌익 세력들이 어떤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백낙청 논문은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동북 좌파의 입장은 절대로 지금 현재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남은 거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다.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많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흡수 통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멍청한 우리 역대 대통령이 우리는 흡수 통일할 의지도 없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 흡수 통일 안 하면은 무슨 통일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흡수 통일을 하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데 헌법 제4조는 이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그건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라는 건데 자유통일은 뭐 흡수통일이지 뭐겠습니까? 흡수통일은 우리의 통일 헌법에 적혀있는 방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에요. 지금 평화협정을 들고 나옵니다. 계속 프레카드로 박수 붙이는데 평화협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평화협정은 쉽게 말하면 6.25를 끝내는 협정이에요. 6.25를 지금 6.25는 정전협정이죠. 정전협정은 그때 싸웠던 군인들 사이의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가 간의 강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남북관계가 공식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만든다. 우리는 우리 이제 분단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이거죠.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한민족은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계속 유지해왔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든지 대한민국이 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화협정을 통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뭐 대사를 파견한다고 하면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는 통일할 의사가 없다.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니까 그건 뭐 분단고착 통일 포기로
가는 거죠. 혹시 김정은이의 형인 김정남이 곤명에서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 김정남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언론이 그동안 상당히 과장 보도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 판단뿐만 아니라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 국가정보원의 판단은 김정남은 전혀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 연명하기가 바쁘다. 또 일본 기자하고 이야기한 게 막 책으로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사과 편지를 우리가 아마 어떻게 중간에 뭐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아주 그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아주 비참한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은 카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